반갑습니다. 정명훈 선생님입니다. 자,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총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해설 강의에 어떤 그 강의 중간중간에 문항들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서 이번 문항들의 좀 특징들 좀 얘기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총평 때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6평 시험지를 보면요. 원래 이게 그 6평 시험지가 그 전년도 수능 있잖아요. 그거하고 약간 유사 스타일로 나오는 그 문제들이 일부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문항의 어떤 배치라던가 스타일, 이것도 유사하게 나올 때도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번 그 6평을 보시면 일단 작년 수능, 자, 요거의 기조, 이거하고 조금 유사했다라고 느껴집니다. 특히 이번 6평이 좀 임팩트가 있었던 게 이제 미적 부분이 임팩트가 좀 있었죠. 일단은 공통 과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잖아요. 물론 공통 과목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15번하고 22번 요 두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긴 했는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다 대부분 그래도 평소에 우리가 봤던 평가원 모의고사치고는 좀 쉬운 축에 속하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15번하고 이제 22번의 경우는 뭐 그래도 그럭저럭 그냥 좀 난이도가 약간 있는 뭐 그런 스타일의 문제였다고 말할 수 있고요. 이게 그 작년 수능의 공통 과목이 조금 무난했고 그 다음에 미적분이 조금 어려웠었단 말이에요. 그런 기조를 좀 그대로 약간 가져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제가 무슨 평가원 관계자랑 대화를 나눠보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모르니까 그냥 그냥 추측을 하건데 일단은 이제 평가원의 그동안에 저도 이제 이 강의를 좀 오랫동안 해봐서 계속 관찰을 이제 해오지 않습니까? 관찰을 하다 보면 그 관찰한 걸 이제 제가 현강 같은 데서도 자주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일단 평가원은 욕을 많이 먹었냐 안 먹었냐 이거에 따라서 이 행동 패턴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욕을 많이 먹으면 반대로 굉장히 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섬세하게 변화구를 잘 못 주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그 욕을 많이 먹었다는 얘기는 좀 극단적으로 어딘가에 치우쳐서 욕을 많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뭐 굉장히 물수능으로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변별이 안 돼서 상위권 애들이 뭐 하나 틀리고 재수한다든가 그런 경우, 예를 들어 2015학년도 이과 같은 경우 1컷이 100이어가지고 하나 틀리면 2등급 이렇게 맞았기 때문에 이제 재수하고 막 이제 그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반대로 튀어가지고 난이도를 이제 점점 올리다 보니까 2017학년도, 18학년도 때 극악의 킬러 이런 게 좀 나온다든가 그거보다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08학년도인가 그때 또 1컷 100인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2009학년도부터 11학년도까지 3년간 이제 암흑의 불수능 막 1컷이 79, 1컷 71 막 이런 시험도 있었고요. 그 2011학년도 수능 때 1컷 79일 때 3컷 53 절반만 풀어도 3컷 나오는 막 그런 시험, 난이도가 그렇게 좀 어려웠던 뭐 그런 시험으로 반대로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욕을 좀 덜 먹잖아요. 비판을 많이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평가원 입장에서 이렇게 정책을 특별히 막 많이 바꿔야 될 그런 어떤 모험수를 둘 이유는 딱히 없단 말이에요. 그냥 좀 안전하게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을까? 그동안의 그 평가원의 행동 패턴을 보면 좀 그런 것 같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올 초부터 저는 이제 현강에서는 보통 이제 뭐 100%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한 6, 70%는 작년 수능의 기조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작년 수능 때 되게 이례적으로 평가원이 수학에서 욕을 별로 먹지 않았다. 난이도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욕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좀 드렸는데 이번 6평이 좀 그렇게 반영이 된 측면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수능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또 예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평가원이 이게 6평이라는 걸 원래 전년도 수능과 조금 비슷한 스타일로 낼 때가 좀 왕왕 있기 때문에 또 수능 가면 또 갑자기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그래도 약간 비슷한 스타일로 나올 가능성 일단은 꽤 있으니까 이런 스타일에 맞춰서 준비하는 건 필요하겠다. 이런 스타일로만 준비하라는 뜻은 아니죠. 당연히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스타일이라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공통이 조금 수능 때는 이거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확통과 기하 선택 과목도 조금 난이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고요. 근데 이제 미적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6평에서 28, 29, 30이 다 이제 굉장히 빡센 문제였죠. 작년 수능 때 28, 29, 30이 사실상 셋 모두 킬러였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28, 29, 30이 셋 모두 킬러. 자, 이렇게 됐죠. 제가 지금 킬러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제 또 많은 친구들이 와, 그럼 정부의 킬러 배제 정책은 이제 폐기된 거냐?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공식적인 어떤 발표와 실제 행동을 구별하셔야 돼요. 제가 이게 자주 강조하는 건데 무슨 학생들이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평가원 문서를 보면 어떤 문제가 무슨 유형에서 출제됐네 막 하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공식적인 발표에 대해서 100%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말과 행동은 다르기가 쉽습니다. 정부는 지금 공식적으로 킬러 배제 정책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작년 수능 때도 얘기했죠. 그렇지만 작년 미적의 실질적 난이도로 보면 미적 28, 29, 30이 다 킬러였어요. 그러면 킬러 배제 정책이 철회된 거냐 안 된 거냐? 정부의 공식 담화문 같은 데서는 아직 철회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실질적 난이도의 측면에서 보면 이미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작년 6평 15번 문제에서 이미 그 조짐이 보였습니다. 작년 6평 15번이 이제 수2 문제였는데 굉장히 빡센 문제였죠. 다만 이제 학생들이 별로 그거에 대해서 임팩트 있게 느끼지 않는 게 답을 찍기가 너무 좋아서 14번까지 특정 정답이 안 나옴.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15번을 그냥 그 정답으로 찍으면 답.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15번에 대해서 별로 임팩트 있게 안 느꼈는데 실제 난이도는 굉장히 어려운 적분 문제였잖아요. 그때 이미 조짐이 보였고요. 그리고 9평, 작년 9평 30번. 이거 완전히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9평 미적분 30번. 뭐라 그랬냐면 2014학년도에서 16학년도 사이에 많이 나오던 전통적 킬러 있죠? 그 2차 함수나 다항 함수에다가 지수함수, 곱한함수 이런 함수에 대한 해석. 이런 게 이제 보통 그래프 개형도 있고 그다음에 계산도 좀 꽤 있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거든요. 그런 게 이미 그때 나왔기 때문에 수능 때 이미 약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고, 그래서 제가 이제 출간하는 스피드러너 모의고사 같은 그 모의고사에도 공통 약간 난이도 좀 적정한 수준으로 내고 미적 난이도 좀 어렵게 내고 28번 같은데 28번 30번 이렇게 약간 어렵게 내고 이런 기조 같은 걸 조금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수능 때 어느 정도 그 난이도가 그럭저럭 맞아 떨어졌죠. 자, 그게 지금 요번 6평 때 그대로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킬러 배제 정책이라는 거는 그냥 뭐 정부가 공식적으로 폐기 발표를 안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라고 그냥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큰 의미가 없다. 킬러 배제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킬러 배제 정책 그때 발표할 때 그게 사실 이제 정부에서 느닷없이 좀 발표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킬러 배제 뭐 문항들, 킬러 예시 막 이렇게 딱 그 찍힌 문항들이 있는데 그 이유도 약간 좀 황당하거든요. 그런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분석한 글도 그 인간 게시판에 올리고 막 그랬는데 공지사항 같은데 아마 아직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거기서도 제가 이제 보면 사실 그 거기서 내세운 명분이라는 게 별로 맞지 않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그냥 일단은 문제 대충 정답률 낮은 거 주관식, 객관식이 없다라는 거 보면 그냥 정답률 낮은 거로 그냥 대충 찍은 거다. 공무원들 늘 하는 것처럼 일 대충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정답률 낮은 거 그냥 대충 선별했고 선별한 뒤에 그 다음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그냥 이름 붙이고 그 이유 붙이고 이런 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미 그 분석글도 그렇게 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평가원이나 이런 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식적인 그 어떤 문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100% 믿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거와 실제 행동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 본질 이건 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그때 정부에서 느닷없이 막 갑자기 자기 비판하면서 아 이거는 뭐 무슨 미적 선택자에게 유리한 문제였으니까 막 폐기. 이거는 뭐 뭐야 그 테일러 급수 근사로 하면 뭐 좋으니까 폐기. 이것은 문과 애들에게 너무 어려우니까 폐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찍고 그런데 갑자기 그로부터 한 2년 동안 등장하지 않는 유형들이 막 생겼단 말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 문제, 합답형 문제 있죠? 그런 거 갑자기 찍혀가지고 등장 안 하고 미적에서 3도극, 등비급수와 도형 문제 갑자기 등장 안 함. 3도극은 찍혔고 등비급수 도형 문제는 찍히지도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등장 안 함. 느닷없이 예고 없이 등장 안 하고 있는 유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현강에서 뭐라고 근래에도 계속 얘기했냐면 정부에서 그냥 제가 이거는 그 어떤 저의 추론이에요. 제가 평가원 담당자라면 평가원 관계자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 법하다라는 어떤 그냥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걸 현강 같은 데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정부에서 킬러 배제 막 이렇게 그 하라고 해가지고 압박을 좀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이거 발표하고 저런 유형 빼고 막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동안 수능 역사 30여 년 동안 굉장히 많은 해에 출제된 유형들이 있단 말이에요. 등비급수 도형 문제, 빈칸 문제, 기니디 문제 이런 거는
매우 오랫동안 출제됐던 유형이란 말이에요. 한 막 20년씩 출제됐다든가 막 그런 유형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이유가 있었던 거거든, 원래는. 등비급수 도형 문제. 막 한 20몇 년간 출제됐나? 뭐 하여튼, 그랬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등비급수 도형 문제는 프랙탈 도형 같은 게 뭐 아마 그 현대 산업 뭐 이런 거하고 관련돼서 중요하다고 뭔가 생각을 했겠죠? 뭐 그런 거라든가. 기니디 문제 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수능이라는 게 논술이 아니다 보니까 다 그 객관식하고 단답형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사고력을 측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의 그 논리적인 사고력 이런 것을 좀 테스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문제 정도는 좀 그런 걸 넣어야 되겠다. 참거지 따지는 문제. 빈칸 문제 왜 넣냐? 그냥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이해력을 테스트할 필요가 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넣은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게 갑자기 이제 정부의 킬러 배제 정책 때문에 다 그냥 막 폐기되고 싹 사라지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 2년, 3년 지나다 보면 우리 이제 뭐 전쟁 같은 것도 이제 전쟁에 막 포연이 막 정신없이 막 있고 할 때는 이게 사태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안개가 자욱하니 이런 게 쫙 이제 사라지고 다 그러면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이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처럼 평가원 담당자들도 아마 막 정부에서 이제 막 압박을 넣으니까 일단은 소나기는 피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정부의 말 따라가지고 이렇게 막 출제하고 했다가 한 2년, 3년 이렇게 딱 지나다 보면 근데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법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그냥 한번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동안 오랫동안 출제한 유형들에는 이유가 있는데, 다 어떤 학습 목표와 관련된 이유가 있고, 평가와 관련된 이유가 있는데, 갑자기 그것을 안 내는 것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법하다. 그래서 제가 막 그 등비급수 도형 문제 안 나오면 이런 걸 낼 수도 있다. 닮음 도형이 아닌데, 결과적으로 해석하면 등비급수가 나온다든가 뭐 이런 등 좀 더 원리적인 그런 문제를 낸다든가 또 어떤 종류의 이런 그 변화구를 약간 준다든가 예전에 그 시행했던 방식의 문항들 이걸 다시 복권한다든가 그런 등의 어떤 재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현관 같은 데서 여러 차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번에 좀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 다시 부활했고요. 빈칸 문제 다시 부활했죠. 그랬고요. 물론 이제 이게 수능 때 또 부활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일단 평가원에서는 한번 딱 스텝을 밟았어요. 그래서 여지를 일단 열어두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라서 점점 더 이제 편식을 하면 안 되는 상황 이런 것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이제 좀 자주 출제했던 유형들 중에 근래 단기적으로 1, 2년 사이에 출제가 잘 안 됐던 유형들 학습을 조금 이제 안 하고 그랬을 수 있잖아요.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현강에서 뭐 이제 삼도극이나 등비급수 도형이나 뭐 빈칸 문제 그다음에 기니디 문제 이런 거 좀 잘 안 다루거나 좀 비중 적게 다루거나 뭐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뭐 6평 이후에 상황 보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제 조금 이제 균형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약간은 대비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미적 선택자들은 좀 내가 미적에서 상위권을 찍어야 되겠다. 그러면 고난도 문제를 회피하시면 안 되겠다. 이건 작년 수능과 이번 6평 때 지금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고난도 문제를 풀 때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논리적으로 꼼꼼한 자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대충 이렇게거니 해가지고 푸는 거.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안주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논리적으로 꼼꼼한 자세, 그런 훈련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 좀 긴 흐름의 문제들 있잖아요. 긴 흐름의 문제들을 계속 턱턱 막힐 수가 있는데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이런 게 길러지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미적 선택자만이 아니라 확통 선택자나 기하 선택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통 과목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수능 때 또 그냥 마냥 쉽게만 나올 거라고 볼 수는 없고요. 6, 9평 때는 이제 조금 학생 평가원에서 특히 뭐 9평 때 많이 그러긴 했는데 난이도를 조금 덜 어렵게 내는 편이죠. 수능 때 난이도가 보통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 학생들이 훈련하는 기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확통 선택자나 그 기하 선택자도 뭐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30번 같은 스타일의 문제도 확통이든 기하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충분히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가 있죠. 자, 어쨌든 뭐 지금 요 6평을 딱 보니까요. 학생들이 그냥 이 수능을 준비할 때 뭔가 이제 가리지 말고 어떤 유형들 좀 배제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골고루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이제는 이게 계산 위주의 문제가 많이 나오냐 그래프 위주의 문제가 나오냐 이런 거 따위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사실 원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런 건데 원래 그냥 그런 거 다 나오는 거죠. 특수한 게 나오냐 일반적인 게 나오냐 원래 다 나오는 것입니다. 다 나오는 것이고 지금 여기 시험지도 뭐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평가원이 예를 들어 22번 문제 같은 것도 보면 제가 그 22번 해설 강의 때 뭐라 했냐면 이 문제는 계산 가능성과 계산 불가능성에 관한 문제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한 문제에서 계산적 성격과 그 특수한 그래프의 성질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것을 다 물어본 이런 거란 말이야. 평가원은 언제나 그런 것을 많이 추구해 왔습니다. 그동안 사실. 그래서 그냥 수식 위주 해서 수식으로 편향된 풀이, 그래프 위주, 그래프로 편향된 풀이 이런 거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다 골고루. 논리적으로 문제를 이해한 거에 바탕에서 그냥 그 이해한 거에 바탕에서 필요한 걸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필요한 2단계에서 수식적 계산이 필요하면 그걸 하는 것이고 그래프가 필요하면 그래프를 하는 것이고 그냥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딱 필요한 것들을 하고 군더더기가 없는 풀이를 구사하고 딴 뭔가 망상적인 다른 행동들 그런 걸 하느라고 엉뚱하게 시간 날리지 않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훈련하셔야 된다. 이런 게 결국은 이번 6평에서 여러분들이 삼아야 할 교훈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6평이 어쨌든 입시에서요. 이제 딱 절반 위치에 있는 그런 시기죠. 그동안 겨울부터 해가지고 봄까지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공부를 하셨겠는데요. 자, 이 6평 결과가 또 어땠냐에 따라서 뭐 내가 이번에 큰 성과를 거뒀다. 그래서 기뻐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6평에서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좌절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이제 기뻐하는 학생들 기쁨을 즐기시고 그러나 그 기쁨을 즐기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태함으로 연결시키지는 않는 게 좋겠다. 그 기쁨을 오히려 수학에 대한 자신감 이것으로 전환시켜서 공부에 자신감이 있으면 더 많은 걸 빨아들일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또 생겨요. 사람이.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동력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에 좀 자기가 원하는 성과를 못 얻었다. 좌절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오히려 문항마다 내가 어느 부분을 몰라서 어느 부분에서 막혀서 어느 부분에서 시간을 오래 끌었고 이런 그 구체적 수학적 내용 있잖아요. 막연한 게 아니라 나는 왜 그럴까? 뭐 이런 막연한 게 아니고요. 또는 뭐 나는 점수가 왜 그럴까? 이런 게 아니라 그 문항마다의 그 구체적인 유형, 구체적인 상황, 거기서 내가 무슨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떠올리지 못했다. 어떤 상황에서 무슨 행동을 떠올렸어야 되는데 그걸 떠올리지 못했다. 이것에 대한 평가를 구체적으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배워나갈 수 있으면 이 한 시험지로도 또 배울 수 있는 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또 뭐 엔제나 모의고사나 이런 걸 많이 풀 거 아니에요? 그거 풀면서도 바로 이런 식으로 문항마다 그냥 뭐 모의고사 보고 점수 그냥 점수가 잘 나왔네 못 나왔네 이거에 일일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엔제를 풀었는데 내가 80%를 맞췄네 뭐 이런 게 꼭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개별 문제들 있잖아요. 개별 문제들에서 내가 어떤 개념, 문제에 대한 독해 이것을 논리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 여기서 논리적으로 딱 했을 때 어떤 행동을 구사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의 지금 어떤 지침이 명확한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걸 자꾸 보완하고 그걸 자꾸 각인시켜서 행동 지침을 굉장히 명확하게 딱 가져가는 그런 훈련 이것을 하반기 동안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디테일한 부분까지요. 특히 내가 최상위권을 노린다면 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런 것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수능 때는 지금보다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성과 이런 것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자, 6평 보시느라 그리고 상반기 동안 공부하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자, 하반기 때 물론 좀 힘든 시기겠지만 조금 더 이제 이겨내고 힘듦을 이겨내고 묵묵히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런 바를 실천에 옮기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반기 강의 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